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언니뉴스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은 고시 고란 중앙선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군요. 두 분이 다 고시군요. 높을 꽃자일 텐데 어느 고시입니까? 본관이 하나입니까? 네. 저 장흥인데요. 네? 제주고시 아닌가요? 저희가 좀 분파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가 아닌가? 고시도 이제 분파가 있었군요. 예, 분파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언니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을 수 없다. 실감이 안 난다. 당장이라도 무슨 토론회 열리면은 이분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분 이름 앞에 고자를 쓸 거라고. 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지. 최민희 의원님, 여전히 충격적이시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몸이 안 움직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그 몸이 안 움직일 네. 정도로 힘들었다고 예, 하셨었잖아요. 그때 그게 예. 두 분이 물론 정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느낌이 비슷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노회찬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하신 거는 정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보다는 진보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런 진보의 대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이해가 가서 그 상황이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분이 갔어요. 돈을 받은 시점이 2016년 3월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분이 엑스파일 관련하여 폭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판결 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예요.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외였던 거죠. 돈이 없었던 때. 예, 원외는 이꼬르 돈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회찬 의원 정도 되면 그냥 현역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잖아요. 진보의 상징이고 이상하게 유권자들께서는 진보의 상징이고 유명한 국회의원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예.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정치 자금을 구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예, 그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이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시점에 이제 선거를 막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20대 선거를. 예. 그러면 그때 초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등등등. 그런데 그런 돈 중에 이게 공식적인 그 정치 자금에 들어가지 않게 쓰이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치 나중에 비용 저기에 신고할 수 비용 없는 정산이 안 안 되는 되고 비용. 예. 보전도 못 받는 비용이 예컨대 단일화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후보들끼리 그 비용 분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붙잖아요. 눈먼 돈, 검은 돈 막 붙는데 그 눈먼 돈은 아마 노회찬 의원은 본 적도 없을 테고요. 검은 돈도 본 적이 없을 테고요. 이런 예를 들면 드루킹이 지금은 드루킹이지만 그 당시에는 열성적인 진보 네티즌이었잖아요. 예. 카페를 대표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후원하는 제3의 통로가 독특하게 형성된 겁니다. 진보 쪽에. 그러니까 네티즌, 진보적인 네티즌들이 깨끗하고 미래가 있는 진보적인 정치인들에게 소액을 모아서 후원하는 시스템. 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는 그때 돈을 받을 때 그것도 경기고 동창인 변호사가 와서 동무 돈을 변호사. 주니까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외위원장들이 살아나는 법. 원외위원장이라고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왔냐 명문대를 나왔냐 특히 중요한 게 대학교보다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냐의 여부로 그 사는 법이 달라지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의원님은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저희는 평준하니까. 네, 그래서 경기고 그 동창인 변호사가 돈을 주니까 예. 그런 관계 속에서 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쓰이냐? 이게 뇌물로 다른 데 가냐? 그게 아니고요. 주로 밥값, 차값, 기사 비용, 기름값 저는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돈. 네, 그런데 원에는 마련하기 어려운 돈들. 여기서 제가 최민희 전 의원님을 옆에서 지켜본 거에 대한 잠깐 폭로를 하자면 예. 지난주 방송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SBS 지하 구내식당이 맛있다고 네. 여기 가서 먹자고 예. 그러시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워딩을 하나 남기셨어요. 예. 정치인은 찌질해야 된다고.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한테 드는 그런 품위 유지 비용이나 예. 이런 거를 과감하게 줄여야지 어디 가서 돈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근데 저는 마침 좀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네. 뭐 같이는 못 갔지만 뭐 정말 100% 120% 수긍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뭐랄까 본인이 늘 무대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분들은 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싼 차 타고 다녀야 한다든지. 네, 그러는 건 아니라도 저 사람 왜 저기서 구내식당에서 먹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가 한번 검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그렇게 되뇌기면서 훈련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른 정치인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도 그래서 야 내가 구내식당 먹는데 내가 밥 못 사지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정치인들은 돈 있는 그런 돈 내는 옛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확장시켜 가야죠. 근데 노회찬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많은 부분. 그런데 그러실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진보 정치의 중심이고 후배들도 많고 이 후배들을 챙겨야 된다는 강박은 아마도 노회찬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돈이 생겨도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당비를 220만 원을 내는 정당이에요. 월. 네, 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경우는 50만 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의원이. 예, 국회의원이. 근데 220만 원을 내니까 나눠 쓰는 게 몸에 밴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치 자금이 절실했던 때였고 그래서 고등학교 동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수증 처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받았고 그 돈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극한에 몰리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정치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노회찬 의원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이런 점. 이 점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는 드루킹 특검의 곁가지라고 볼 수 있는 사안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은 교과서적으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 내역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그건 반드시 이제 수사가 되고 또 하나는 자금 흐름 분석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다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특수 관계에 의해서 그게 됐던 게 됐고 그리고 드루킹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선거 브로커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정치인들의 정말 그 내밀한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데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거나 그런 이제 댓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을 건드려 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제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SNS는 나름 초기부터 네, 좀 그렇죠. 열심히 해서 전문가인데 요 SNS에서 확장성을 가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팔로워가 뭐 몇만 몇십만이다. 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그 이슈 확산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에서
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거든요. 그 소수가 움직이도록 메시지를 그들이 움직이는 메시지를 정확히 겨냥해서 써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좀 자극적으로, 네, 자극적으로. 그리고 좀 강한 톤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런 메시지. 예. 그 누군가 모두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 공격성에 같이 물어뜯자라는 이제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 층을 형성해야 돼요. 내가 팔로워가 몇십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의 내 초기에 이거를 반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그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내 메시지가 아주 고공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 아무리 팔로워가 많아도 초기에 반응해 주는 그 적극적인 전달자들이 그 층이 없으면 그냥 이 아무리 빨라도 그냥 지상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엄청난데, 드루킹은 그러니까 이 경공모나 이런 그룹을 유지하면서 그런 그 초기에 움직이는 그 집단을 유지했던 거,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매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혹 매력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알려지는 거, 대중에게 드러나는 홍보라든지 뭐 이런 면을 SNS에서 말하자면 뭐랄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정치 자금과 관련하여서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 후원이라는 걸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강기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소액 후원으로 늘 정치 후원금을 꽉꽉 채우는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친분 관계나 인맥 관계로 채웠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그 SNS에서의 스타성, SNS에서의 적극적인 그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또다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드루킹이지만 그냥 당시에는 경공모, 진보적인 네티즌 그룹 이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지 그룹, 이런 게 형성되는 것이죠. 예. 드루킹 얘기가 나온 김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경공모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을 이용하다가 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좀 아시는 분들? 2017년 5월에 예.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네. 그 트윗에 보면 그건 이제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아직 정부로서는 출범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이미 뭐 정의당이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는 비슷한 내용을 쓰고 거기에 노회찬 의원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트윗 글이 있어요.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기획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트윗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고 유력 정치인들을 접근하고 그리고 이건 마치 영화 같은데요. 이것도 그 인맥을 다 동원해서 예를 들면 도모 변호사는 경기고를 나왔다. 이건 노회찬 의원과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믿을 만한 친구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후원금을 전달해서 그 내용도 살짝 들여다보면 노회찬 의원이 그 돈을 받고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예. 그 동창이 얘기하니까 믿고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지금 갈수록 드러나는 게 정파를 뛰어넘은 정치 브로커인 것이 저는 확실한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드루킹이 앞으로 그러면 드루킹이 입과 드루킹 쪽 자료로 지금 이 수사가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지금 댓글 조작으로 시작돼서 댓글 매크로로 시작돼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 정치자금법 문제로 튄 이것이 드루킹의 입과 자료에 따라
도대체 어디까지 튈 거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드루킹 말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제 그 사람이 좀 부풀려서 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 이제 이 노회찬 의원 건을 계기로 그렇다면 또 그 사람이 부풀렸을 망정 실체도 나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장 관건은 그런 이 댓글 매크로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그 내용들을 부탁하고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잖아요. 뭐 이를테면 김경수 지사 수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금 도지사, 네. 도지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뭐 시작 단계죠. 허위범 특검이.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그런 이제 정확하게 통화와 뭐 또 문자 주고받은 내역 그리고 이제 또 자금 흐름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또 재검토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자를 당시에 주고받을 때는 좀 컨텍스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yes, or no로 답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좀 완곡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자칫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드루킹의 부탁을 청탁을 뭐 이렇게 들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식의 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또 이제 이 사건과 이 사건 외의 것들이 또 옆에서 터져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 너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 드루킹하고 주고받은 그런 문자는 극히 여기에 일부일 텐데 만약에 이제 수사에 다른 부분들이 또 유출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뭐 이 시비가 일 수도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5043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 진보 진영 최고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셨고, 박세주님, 왜 좋은 분들은 그렇게 빨리 가시는지. 4759번 쓰시는 분, 노여움도 분노도 없이 사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유시민 작가가 인용을 한 건데 누군가의 글을 누가 원작자인지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의 작가가 얘기한 건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작가가 있겠네요. 이름이? 아 예. 그래 네크라소프 예. 그렇게 또 밖에서 적어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7432번 쓰시는 분 편히 쉬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이경주님 어제는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건지 답이 나오지 않네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평소 지지했던 분들도 있지만은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분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또 이런 이름이 익숙한 분들 이분들한테도 준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저는 오늘 그 조원진 의원 보좌관인가요? 아우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잔치국수 먹으면서 예, 뭐 7월 23일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마치 잔치로 뭐 삼겠다. 예, 참 이게 좌파척 뭐 그런데 그게 세월호 때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폭식투쟁 벌였던 그 일베 있었잖아요. 네. 아 이런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뜻도 그러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예. 저는 이제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노회찬 의원님이 어디에 얼굴을 내밀었나 이 부분이 그분들의 이제 사진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은 어디에 얼굴을 내미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 파는 자리에 얼마든지 불려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정말 이 아주 뭐 소시민의
네, 그런 뭐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그런 데를 다 찾아갔어요. 아, 그분이? 예.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활동이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이 되게 바쁘게 사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고 분한 게 있는 분들은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자리를 다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결혼하거나 뭐 장례식이거나 그러면 또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 다니시느라고 네. 좋은 자리 이렇게 갈 그럴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다음 예. 네, 지금 빛나는 자리 이런 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로 찾아다녔던 네. 그런 정치인이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장례식에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치인들이 오면 다들 부의를 내기를 원하세요. 안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세요. 그런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전부.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많은 분들이 편법으로 부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 다 막혀 있는데 그렇고 이러다 보면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그 원외일 때 어떤 사람만 살아남냐? 첫째, 돈이 많은 사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몽준 전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낙선 상태에서도 많이 비서도 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두 번째는 학벌 좋고 인맥이 좋은 정치인은 핵심이 누설에 부담이 없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모 변호사는 완전히 고등학교 동창 하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것도 아주 정말 필요한 정치인 진보의 상징을 죽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예, 그래서 학벌이 좋고 인맥이 좋은데 중요한 건 누설하지 않을 인맥. 예.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그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3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진정성과 양심만 갖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 사실 신망만 갖고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SNS로 바뀌고 뭐 이렇게 달라지면서 제가 보기에 서울 지역만 해도 지역 구민들이 뭔가 이렇게 정치인이 왔다고 할 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거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역 비하 발언 아닌데 제가 사는 제가 태어난 동네만의 군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아유 이번 군수로 나온 누구는 선물도 안 갖다 주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걸 바라시거든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10억을 쓰면은 당선이 되고 7억을 써서 안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군수 선거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약간 아쉽다기보다는 이렇게 돈을 받았던 게 이게 노원에서 계시다가 창원으로 내려왔잖아요. 창원도 도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유권자 마인드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유권자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돈 안 쓰는 정치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 선거법에 여러 가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법의 처음 취지는 돈은 묻고 말은 풀고 푼다 했는데 말이 안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풀리고 예. 돈은 또 뭐 묶인 것도 아니에요. 네, 돈은 예. 또 이상하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자금 모금,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을 좀 손봐서 어떤 최소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정치 정도는 그런 여지는 좀 열어줘서 네. 그래서 음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어떤 그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 의원께서 이제 그 이룩하신 것 중에 가장 저는 크다고 보는 게 뭐냐면 민주노동당 부대표 시절에 이 전국구 방식의 선출.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이 여당이 10명이 나오면 비례로 그냥 10개를 줘버렸어요. 그 비례 순서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후보를 찍고 정당을 찍고 이게 2004년부터거든요. 그 위헌 소송을 통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얻어냈고 그래서 2004년에 본인이 비례대표 8번으로 하고 민노당에 이제 약진을 갖고 왔던 건데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차차 성취해 나갔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람이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오바마나 샌더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정치하기 이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정치 준비를 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무작위 바닥에서 고생을 하는데 무작위 바닥에서 고생한 것보다 예를 들면 학벌 좋고 입이 무거운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떨어진 낙선 정치인 혹은 청년 여성 예비 출마자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분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그 정치자금법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거죠. 일단 뭐 원외의 인사들도 일단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네.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예. 네. 그거는 안 하면 이상한 게 예.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요. 지역위원회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령처럼. 사무실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면 불법이어서 그 근처 카페 가서 네. 차 한잔 시켜가지고 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 있으면 그 유령 사무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고칠 게 많은데요. 예, 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검은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쓸 때 무슨 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선거 시기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왜 율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 하루 인건비가 7만 원이에요. 이게 10년 이상 7만 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면 그 공식적으로 돈이 안 올라가지고 좀 율동이 조금 그렇죠.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7만 움직임이 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요. 네. 그런 거 플러스 알파는 거창한 거냐? 점심값, 저녁값, 밥값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늘 문제되는 게 밥값이에요. 그렇게 뭐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현실화해줘야 된다. 10년 이상이 됐으니까.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겁니다. 아니면 뭐 차라리 그런 비용이 안 나가도록 철저하게 미디어로만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게 예, 그냥 한다든지. 없애든지. 예예예.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미디어 접근성에 따라서 또 뭔가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개 1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예. 그 10만 원을 주면 3만 원은 사실 이게 불법이잖아요. 네. 그럼 이 3만 원을 잘 감출 수 있는 분들만 살아남는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디서 받았는지를 투명하게 하고 어디다 썼는지까지 투명하게 그렇죠. 하면 네, 되는 네. 거 아닌가요? 너무 단순한가? 네. 하여간 뭐저 선거 때 이참 이혈령 비혈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은 한국의 오바마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늘 혼자 생각하면서 지켜봐온 네, 이렇게 노회찬 의원이 그런 이렇게 또 분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시면서 한국에는 오바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추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나라가 됐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노회찬 의원이 없는 진보 정당의 앞날 참 그야말로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전망하세요? 정의당 이름보다 노회찬 의원 이름을 아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정의당이라는 당 이름보다 그러니까 본인 심상정 노회찬 개인기로 지금 정의당이 거의 굴러왔거든요. 네, 두 분을 부부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근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저런 선택을 하신 게 자신의 명예, 가족에 대한 미안함, 저는 그거를 넘은 진보 정치의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것이다. 노회찬은 버리더라도 정의당은 살려달라. 그래서 진보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달라. 저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옳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기는 없었다. 개인은 없었고 정의당과 진보 정치만 있었다 이렇게. 노회찬 의원 이제 진보 정치의 지평을 넓히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서 그런 지평을 넓힌 부분도 있는데 저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에 이분들이 맞는 소리를 하는데 맞는 소리를 참 정안가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상당히 와닿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유머를 곁들여서 예. 그래서 진보가 그런 되게 맞는 얘기 하는데 내가 좀 지지하거나 좀 정각의 그런 부분이 약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지평을 넓혔고, 그러니까 저는 그 노회찬의 유머에 대해서 높이
깊이 평가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남을 웃길 지금 상황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일본 말로 오야분객이라고 하는데 어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되게 남 웃기가 쉬워요. 뭐 사람들 다 웃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무시하고 까면서 비웃으면서 하면은 잘 웃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다르게 상황이 엄중하고 정말 여기에서 유머가 나올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그런 상황을 유머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냥 날선 비판만 하지 않고 그걸 그렇게 해서 환기시키고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유머로서 했던 그런 부분들. 그게 어떨 때 보면은 뭐 이를테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막 치고 나온 부분이 민주당에서 잘 못 받아친다,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단칼에 제어하는 뭐 그런 이를테면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걸 때 아니 그러면 청소할 때 먼지가 복수한다. 그러면 그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 그게 네. 그런 이제 표현으로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의 어떤 진보 정치가 숨쉴 여지를 넓혔던 거 저는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좀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분의 그 비유 삼겹살 불판. 네, 삼겹살 불판. 30년, 50년 동안 그 같은 불판으로 먹었으면 고기를 구우면은 고기가 까매진다. 새카맣게 그렇죠. 탄다. 비길에 8번 될 때도 그 50년 불판인 김종필을 네. 떨어뜨리고 네. 그때 됐잖아요. 예, 예. 저치고. 예,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얻을 의석을 자민련이 상실하면서 민주노동당에게 이제 한 석이 더 갔는데 그 의석을 차지한 주인공이 바로 노회찬 의원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이 말 알려지지 않은 말이긴 한데 그 BBK 수사와 네.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2007년에 노회찬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지금 검찰은 과학적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문학적 수사를 했다. 한편에 소설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어인후님, 노회찬 의원의 지나온 행적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감동적입니다라고 하셨고, 정윤숙님, 우리는 정말 깨끗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셨고, 7571번님, 서울 노원병 주민입니다. 예, 그래요. 19대 때 네. 노원병 국회의원 했어요. 노회찬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느껴집니다라고 하셨고, 우태성님,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 어록에 웃음을 지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보내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양호정님, 이젠 맘 편히 쉬시라 기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조정기라고 봐야 됩니까? 호재일 기자님. 네, 일단 이제 지나온 시간 동안 빠질 뻔하다가 안 빠졌던 거 한번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비판하던 프레임이었는데 안 먹혔던 것들 이제 그런 거 짚어보면은 그 초반에 나타났던 게 문재인 홀대론이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도 나오고 대통령이 미국한테도 무시당하고 또 중국한테도 무시당한다. 그런 프레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 국면으로 가면은 두 가지 프레임이 나오는데 평양올림픽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창올림픽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평양올림픽 특수를 누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으로 뭐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뭐 천안함주범 김영철이 이렇게 오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프레임을 걸었고 또 남북 단일팀 이슈 때 이제 공정한가. 그다음 2030 세대가 그때 마침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되던 시점이어서 그런 이제 그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리아 패싱의 좀 연장선상에 이제 이 통상의 미국과의 통상에 이제 좀 무능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헌 즈음에는 이건 사회주의식 개헌이다. 뭐 이제 자유주의를 뺀 뭐 이제 이런 여러 프레임으로 걸려고 그랬는데 다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근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경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거는 이제 수사학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실물 경제에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 특징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오랜 참모 생활 하셨잖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여러 번 보진 않았지만 가까이서 뵐 때 말씀하실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기에 정치인답지 않은 게 뭐냐면 정치인은 그냥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걸 일반 국민이 되게 좋아해요. 그게 주저주저 하는 거. 본인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거 고구마 논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들인데 그 부분들이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제 그 판단이 좀 판단이 흐려진다기보다는 이제 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정 기조가 제가 봤을 땐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동했거든요. 예. 근데 이동했는데 그 이동한 거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선되고 1년 되자마자 본인이 기치로 내세웠던 것들을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숙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오늘의 숙제를 국민들은 풀어주기를 원하거든요. 예, 예. 우리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는 지금 당장 숙제를 해결해 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는데 그러나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한 경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걸 접은 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 좀 표현하자면 사실은 좀 스텝이 좀 꼬인 상태죠. 네. 최민희 의원님, 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그 지지율 하락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 대통령께서 야권 인사 입각을 구상 중이다라는 것과 연관하여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이게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모험의 길을 가는 건데 과거에 뭐 낙수 이론이라든지 감세로 인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민간 일자리 부분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 있잖아요. 특히 자영업자, 중소영세사업자들. 그러면 이 중소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재인 정부가 마련을 안 한 거냐? 그거 아닙니다. 법안을 바꿔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자영업의 어려움 중에 뭐 프랜차이즈 피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덫에 빠진 거죠. 여소야대의 덫.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의 역풍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 덫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면 뭐 임대 사업자들로부터 기득권을 좀 내려놓도록 하는 법안,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피를 조정하는 법안 통과될 길이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제 연정 구상까지 아니면 협치 내각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정 혹은 이제 협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질에 들어가면 저는 그냥 스몰 정계 개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뭐 이제 그런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지금 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도 깨졌잖아요. 노회찬 의원, 예, 그런 교섭단체도 깨졌는데. 이 민주평화당과의 협치 문제죠. 간단히 이제 아주 좀 가깝게 보자면, 근데 이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게, 그러니까 갈라져 나갈 때 입은 상처가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함께하게 될 때 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가장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국면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민주평화당과 같이 호흡하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민주평화당의 군번들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M&A를 일종의 한다면 저쪽에는 다 상무 뭐 전무급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되게 좀 뭐랄까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떤 무게감 있는 네. 분들은 좀 되게 심란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보이고 안희정이 보였던 이유는 정동영이 저쪽에 있고 손정배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보인 공간이 열린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박지원이 오고 그러면 또 누군가의 어떤 여지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저기에 대가 센 분 그리고 호남이라는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들어오시면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생각할 게 되게 많아져요. 근데 청와대는 되게 아쉽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스몰 정계 개편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 백혈병 그동안 피해 노동자들과 네. 삼성전자 사측 이 사이에 그 분쟁이 있었고요. 자, 이 분쟁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네, 예. 사실 그 노회찬 고 의원이군요. 예, 예. 그 어제 23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이렇게 정의당 상무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모두 발언 보도 자료가 아침에 기자들한테 뿌려졌어요. 거기 나온 내용을 만약에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면 이 내용을 읽으셨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및 각종 질환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단체인 반올림과 수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역시나 이 노동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건데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그 10년 넘게 끌어오다가 결국 이제서야 해결이 됐는데 이제서야 해결이 된 건 참 다행이긴 한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네. 과정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고 예, 예. 원래 발단은 그 황유민 씨라는 분이 이분이 또 속초가 고향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지리적으로 좀 약간 마음이 있는데 양양 양양이기 출신이시죠? 때문에 예, 네. 예, 예. 2003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그 예. 공장에 있는 라인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통 들어오거든요. 이때가 아마 반도체 호황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많이 뽑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까지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간 거고. 그래서 기흥 공장에서 1년 8개월가량 반도체 세정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20살이 되던 20살이요. 가장 건강할 때. 네. 예. 2005년 6월에 급성 백혈병에 걸립니다. 음. 그리고 투병생을 하다 2007년 3월에 사망을 했고요. 문제는 그 유미 씨가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8명이나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 반도체에 관련된 무슨 화학약품 때문에 백혈병이 걸렸을 거다. 이게 원래 그 자연적으로 병이 발병할 비율보다는 몇만 배가 더 높은 발생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송을 냈죠. 그 회사 측에서는 이게 그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그 이 황유미 씨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 삼성전자 측에서 500만 원을 이제 들고 가서 장례식 비용에 치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땡을 치려고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분개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끝까지 이제 소송을 나가시는 건데 거의 뭐 가업은 다 팽개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한 끝에 2011년 6월에 산재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고법에서 확정이 되고요. 이것도 유미 씨가 숨진 지 7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2008년에 조직이 돼서 직접 협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2014년에 서울 고법에서 산재다라고 확정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산재이기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2014년 9월에 반올림과 협상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중요한 게 2015년 7월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 뭐 반올림 문제 다 해결됐다. 백혈병 해결됐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지 예, 않으세요? 봤어요. 네, 기억나요. 그게 2015년 7월이에요. 이때가 어떤 정권이었죠. 그때 조정위가 1차 공고안을 냈는데 삼성전자가 야 우리 조정에서 다 됐어라고 보도자료 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피해를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사과를 인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네.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해라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그 공익법이 생기는 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 못해라고 하면서 약간 그 반 여론전을 펼치면서 반올림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뭐 수십억씩 받으려고 한다. 하면서 막 마타도어를 뿌리고 하면서 예. 하면서 반올림 이제 받기를 거부를 했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네요. 네, 예, 예,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된 자, 거죠. 아, 마무리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네. 돼가지고 예, 최민희, 고재열, 고란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